저는 오후에 진행되는 김종삼, 조병화 그리고 장용학 세 분을 살펴보는 세션의 사회를 맡은 곽효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는 오전에도 공지를 해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방역 관계 때문에 행사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을 하고 있고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 청계천 전태일 기념관에서 열리는 문학의 밤, 그리고 연내 계속되는 학술회의, 그리고 김수영 시그림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산문화집단과 한국작가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첫 세션은 김종삼 시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세션의 발표는 죽음에도 환대의 시학이라는 글을 써주신 인하대학교 최현식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현식입니다. 네. 그다음에 토론을 맡으신 분은 고려대학교에서 김종삼으로 학위를 하신 분이시죠. 신철규 시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세션에 저한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최현식 선생님이 장량 200매가 넘는 논문을 가지고 오셔서 저를 굉장히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저에게 주어진 40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좀 짧게 줄이고 막바로 우리 최현식 선생님의 발제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분쯤 지나면 신호를 드릴 테고요. 25분이 되면 가서 마이크를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을 지켜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식 선생님께서 김종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김종삼이 어떤 시인인가를 소개하는 것보다 최현식 선생님 말씀을 듣고 같이 더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 쓰다 보니까 요새 이 글 쓰다 보면 짧게 그것도 능력인데 그걸 주체를 못 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주체 쪽에서는 80매 정도 원했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좀 많이 넘쳐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곽효환 시인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2시 15분 정도까지는 다 농구를 맞춰가지고 뒤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김종삼론을 쓰면서 이제 죽음, 애도, 환대의 시학이라는 지금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마 대체로는 이제 김종삼 시인 하면 우리가 뭐 내용 없는 아름다움 혹은 북치는 소년 그런 것에서 보듯이 굉장히 이제 낭만적이거나 환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진 시인으로 이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제 글을 쓰셨던 이제 황동 교수님부터 또 제가 간단히 지금 언급을 해놓은 그 남진우 시인의 뭐 삶의 비극적 조건에 대한 직관과 아름다움에 대한 강렬한 희원의 공존 이런 제목들이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1970년대 이제 군사독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가 1920년 출생한 21년이죠. 출생한 세대가 이제 겪어야 했었던 어떤 고통들은 아까 그 초두에 이제 강진우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누가 나한테 총을 겨눌지 모르는 어떤 그런 아주 끔찍한 시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비극적 생활이라는 어떤 그 화두가 잡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결국은 아름다움에 어떤 집착한다든지 그것들을 시의 목표로 이제 삼을 수밖에 없던 세대. 그걸 갖다 지금 보면은 이제 비극적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모순된 수식어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읽다가 이제 제가 논문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 신진 연구자들이 김종삼 시인을 단순히 어떤 비극과 아름다움 그 두 가지 모순이 착종된 시인으로 보기보다는 이 죽음이나 비극 자체를 굉장히 개인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죽음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제 김종삼 시에서 참여의 어떤 가능성, 물론 이 참여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뭐랄까요, 그 부정적인 것 혹은 모순적인 것 그걸 갖다 꼭 이겨나간다, 실천해서 이제 투쟁해서 이겨나간다, 이제 그러한 어떤 논의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이런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것들과 맞서 싸우고 또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어떤
그런 미학으로서의 참여의 가능성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썼는데 심미적 언어를 통한 시대현실의 증언과 참여라고. 이 말씀은 제 이번에 토론을 맡아주신 이제 신철 교수님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그 규정을 하셨고 아마 이게 논문 제목이기도 한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요 글을 읽으면서 이따가도 밝히겠지만 홍승진 선생님이랄지 임지연 선생님이랄지 이제 강계석 선생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주로 이런 현실 참여의 어떤 목소리로서 이제 김종삼 시를 새로 읽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이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요 젊은 연구자들의 어떤 이런 뭐랄까 새로운 시각 그리고 또 김종삼 씨를 이제 새로 보려는 어떤 눈빛들 이제 그런 것들을 참조해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김종삼 씨의 가장 많이 보이는 어떤 죽음이라는 어떤 장치들 또 그 비극이라는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연원하는 것이고 그것들은 어떻게 시대현실과 연결되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단순히 이제 죽음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 죽음을 미약화한다는 것, 그것들은 바로 애도 혹은 환대라는 어떤 두 대립되는 것 같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정서 혹은 시의 어떤 흐름, 시의 표현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각 장에서 제가 읽었던 부분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김종삼론을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 중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김종삼 시인이 의외로 이제 아우슈비츠 연작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아우슈비츠는 잘 아시겠지만 제국의 시대 특히 또 거기 맞선 어떤 그 나치즘, 일본과 이탈리아와 이제 독일로 상징되는 어떤 삼국 동맹에 의해서 이른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세기의 몰락 그런 이제 문명의 몰락이라는 어떤 서구의 어떤 비극을 가져오게 된 어떤 계기를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아우슈비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 깊게 아우슈비츠 얘기에서 가장 인상 깊게 사실은 읽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사진이나 그런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스실로 이제 보내고 사람들의 시신이 어딘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이런 유태인 출신들로 악단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그 기차를 타고 혹은 트럭에 실려서 오는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처음에 열심히 이제 아름다운 음악을 갖다가 아마 그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음악이 아마 이제 바그너의 음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독일 제국의 영광을 노래했던 게 이제 바그너의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말고라도 그런 빵빠레를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인들은 이 사람들이 왜 끌려오는지 또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면 가스실로 바로 보내질지 아니면 어떤 노동 교화의 형에 처해졌다가 좀 더 나중에 이제 가스실로 보내질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죠. 거기다 연주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이 연주자들도 결국은 자기들도 똑같이 가스실로 이제 보내질 거라고 하는 거. 이게 아마 제일 교포로서 우리나라 와서 또 이제 깜빵 생활을 했었던 간첩으로 몰려서 서경식 선생이 쓴 이제 서양 음악의 순례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저주스러운, 그다음에 가장 추악한 것으로 이제 변형시킨 것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이 자기 동족한테 향하는 걸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김종삼은 이 이야기를 갖다가 평생 동안 자기 시에 화두로 삼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이제 김종삼 시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 없는 아름다움 속에서는 우리 인류가 저지른 끔찍한 어떤 살육 혹은 또 그렇게 피해를 입은 어떤 식민지인 혹은 하위 주체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아픔들 또 고통들 그 삶을 기억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면 시대 상실의 어떤 미학이라는 것과 이 김종삼 시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르페우스가 자기 애인인 누굴까요? 에우리디케 그렇죠? 이제 구하러 가다가 얘를 돌려주는 대신 애인을 돌려주는 대신 뒤를 돌아보면은
결국 다시 이제 죽을 거라고 하는 거 지금 이야기가 맞나? 지금 문득 헷갈리는데 그런 죽음의 어떤 그 삶과 죽음의 어떤 사이에 걸려 있는 어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 계속 이제 김종삼 시인이 결국 올패라는 얘기를 계속 자기 시에서 얘기했던 것도 바로 이제 죽음과 관련시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그런 걸도 이제 서론을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보면 항상 보면 이제 김종삼 시 연구에서 이제 연구가 시작될 때 인용되는 시가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각담. 나중에는 이게 이제 돌담이죠. 돌담인가로 이제 그 시가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원정, 즉 과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김종삼 시에서 내용 없는 아름다움을 갖다 얘기하는 그걸로 흔히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보면 이 돌각담이라는 시는 재밌습니다. 딱 네모나게 형태를 짜놓고서 쭉 돌을 쌓아가다가 마지막 그 세 번째 칸만 딱 비어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죠. 결국엔 나중에 이건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즉, 김종삼 시인의 어떤 시는 그런 돌각담을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돌각담을 쌓는 거였지만 결국 빈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그 빈틈이라는 건 바로 개인의 불우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시대적인 비극이 가져온 어떤 그런 약점, 그걸로 이제 이루어서 생긴 어떤 빈틈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황현사 선생님은 이제 그걸 보고서 결국 그 너머의 어떤 뭐 상태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어떤 그런 황폐한 뭐랄까 정원, 이제 평야, 이제 그런 것들이 남겨진 어떤 그 삶을 갖다가 비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도 그 모양을 보면서 위에서 내다보면 그거는 자신이 이제 갇혀야 될 어떤 무덤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자신이 그 돌각담을 잘 쌓았다라면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거나 남들을 지킬 수 있었는데 결국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죄의식이라는 것들을 저는 한번 거기로부터 이제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걸 그 돌각담이라는 시에서 이제 죄의식이라는 면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원정에 보면 재밌는데 이 과선 얘기인데 가서 자기가 자기 손만 닿으면 모든 과일들이 썩는다. 결국은 이거는 타자와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이제 금지되고 내게 손이 닿으면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이거는 비참한 거죠. 그걸로 본다면 그거는 수치심인 거죠. 자기가 누구하고도 만날 수 없다는 거. 저는 아예 그 두 부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른 연구자들 아까 말씀드린 젊은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아우슈비츠에서 그 내용을 직접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오히려 한국 전쟁의 어떤 원체험, 그 다음에 식민지 시대의 원체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요 첫 시부터도 그런 죄의식과 어떤 수치에 대한 것들을 수치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근데 김종삼이 그 죄의식까지 수치심을 넘겨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술적인 자의식, 특히 음악.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미술도 나오죠. 주로 이제 김종삼 시인이 애용했던 혹은 이제 자주 불렀던 이름들이 우리들도 다 익숙히 아는 인상파 작가들이랄지 또 음악 같은 경우는 말러랄지 그다음에 뭐 쇤베르크랄지 그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 뭔가 시대 당시의 어떤 고정된 시대 혹은 그 흐름들을 갖다가 다 혁신하고 새로운 시대들로 이끈 어떤 예술가들이었습니다. 결국 김종삼 시인은 뭐랄까요 그 시의 내용이 아름답다거나 아까 형식 실험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공허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어떤 죄의식과 수치심을 한편으로는 성찰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또 가져온 시대의 어떤 죽음, 시대의 어둠 같은 것들을 함께 보아내려고 했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해보자면 죄가 많으니 불구의 영혼을 이끌고 가보련다. 이게 김종삼 시인이 평생을 모토로 삼았던 자기 삶의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죄 많은 사람, 자기는 죽어가는 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들, 그런 의식하에서 시를 썼다는 얘기를 좀 해보면서 두 번째 연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장이 이제 죽어가는 자의 고독과 죽음의 개인적 사회적 표정인데 이 부분에서 얘기한 게 저기 아까 말씀드린 아우슈비츠 연작입니다. 아우슈비츠 연작이 왜 김종삼 시인이 그렇게 결국은 여기에 매달릴 건가 이제 하는 의식.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제가 인용했던 작가 중에 이탈리아 가스 수용실에서 이제 살아남았던 프리모 레비라는 어떤 작가가 있는데 이제 그 양반이 보면 이제 구원받은 자와 이제 가라앉은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은 누군가는 살아남은 자는 이제 구원받았지만 오히려 살아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죄스럽고
수치심에 이제 타오르게 되는 거고, 이제 가라앉은 자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랄까요? 오히려 그런 수치심과 죄의식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 어떤 묘한 아이러니가 이제 벌어지죠. 결국은 저는 김종삼 시인이 이른바 자기는 거기서도 보면 한국 전쟁 때 많이 죽어간 사람들, 자기 동료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김종삼 시인이 아우슈비츠에서도 그랬고 한국 전쟁 당시 겸응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죽음의 현장들을 기록한 시들은 발표는 했지만 시집에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김종삼 시인의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이제 김종삼 정집이라고 해요. 전집이 아니라 정집이라고 해가지고 김종산 시인이 발표한 모든 시들을, 그것들이 뭐 재수록작이든 아니면은 그 개고작이든 다 실려 있거든요. 그 작업에 이제 또 열정적으로 나서신 분이 지금 옆에 토론을 해주시는 신철규 선생님께서도 그 작업을 해주셨는데 그걸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해 보시면은 의외로 이제 김종삼 시인의 어떤 후면 혹은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내면 같은 것들을 아주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흥미롭고 또 마음 아픈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서 이제 가라앉은 자, 이제 구주된 자. 그럼 김종삼의 입장에서는 구주된다지만 끊임없이 자기는 이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 거기서 이제 자기를 어떻게 이제 구원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쓰러져간 이를 어떻게 이제 구원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주로 이제 아우슈비츠 얘기니까 아우슈비츠 실록 같은 거는 그 현장, 죽어가는 죽음의 현장을 기록했다면은 여기서 아우슈비츠 이제 1, 2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최종 정분화되는 그 주 작업에서는 그걸 비껴놔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자들 혹은 죽은 자들의 어떤 후일담 비슷하게 시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화시킨 거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 거리화를 통해서 아우슈비츠의 어떤 비극, 또 거기에 처해진 자 혹은 그걸 처한 자들의 어떤 고통 혹은 죄의식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 즉 우리가 악한 자들은 애초에 악해서 악한 자들이 아니라 나치즘에 복무했던 그런 군인들을 빼놓는다면 독일 국민들은 나치즘이 이끄는 대로 또 자기 어떤 게르만족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유태인들을 갖다가 학살하는 데 동조를 하거나 앞장서거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보면은 독일 국민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겁니까?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악이라는 거는 의도된 것보다도 오히려 의도치 않은 또 모르는 순간에 저질러진 것들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갖다가 이제 김종삼 시인은 평생 잊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인이 윤리이고 책무이다. 즉 억압받은 자들, 그 다음에 학살 당한 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살아남은 자가 이제 바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 중심으로 이제 바라봤고, 그리고 또 근데 김종삼 시인의 죽음에 대한 체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 일제가 자신들의 어떤 문명을 자랑하기 위해서 평양이니 경성이니 그런 데다 신식 근대식 병원을 짓죠. 거기서 놀다가 이제 가면은 누구를 병문안 간 것도 아니에요. 혼자 가서 거기 놀다가 이른바 사체실에 들어가서 사체를 이제 보게 되는, 거기서 또 경비원한테 혼나는 이야기를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시가 이제 그 아데라이데라는 시인데 그 시보다 앞서가지고 50년대, 60년대 때 그 뭐랄까요, 우리 저기 이중섭 그 화가가 돌아가셨듯이 행렬병제로 돌아가다가 거기 있는 무료 저기 시설이죠. 그 병원에서 이른바 사체실에 있는 어떤 시체들을 갖다 이제 보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병원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결국 우리가 병원이라는 제도는, 근대식 제도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데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의료보험이 있으면 병원 가면은 생돈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없으면은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으면은 병원에서 쫓겨나니까 그건 굉장히 상업적이고 이윤을 또 우선시하는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현장 자체를 갖다가 이제 보면서 그것들을 이제 한국 전쟁의 현장하고도 연결시키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결국은 김종삼 시인한테는 가족들의 죽음이 가장 많이 드러나긴 하지만 이 타자들에 대한 죽음, 나중에는 학살당한 어떤 그 동포들 혹은 그 아까 말한 유태인, 어떤 그런 타인들에 대한 어떤 아픔이라는 것들이 어릴 때부터 거의 생내화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김종삼 시인은 자기가 한번 기억했던, 다뤘던 어떤 죽음들,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다룹니다. 반복적으로 다룬다는 건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실력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 양반한테는 새로운 뭔가 주제가 없었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계속해서 그들을 마주하고 또 애도하고 또 그럼으로써 뭐랄까 다시 그들을 자기 삶안으로 환대하는 어떤 그런 실천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12음계라는 어떤 음악에 관련된 시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이렇게 엿보다 보면 그 12음계라는 시도 자체도 어떤 병원 사체실 관련해서 그런 이미지와 함께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종삼 시인은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웃에 대한 관심, 약자에 대한 어떤 또 그런 연민, 타자에 대한 동정 그걸 통해서 이른바 미학적 실천들을 해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박수현 선생님께서도 이제 김수영 씨를 얘기하면서 그때가 얼마나 잔인한 시대였었는가, 특히 60년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여기다가 보면 뭐 간첩단 사건이니 그 다음에 뭐 6.3 문인 반대 선언 사건이니 그런 것도 쭉 적어놨는데 김종삼 시인도 그걸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다 보면 김수영하고 술 마신 얘기도 나와 있고 누구 봤다는 얘기도 있고 다 동료들이었었는데 자기 동료들이 이른바 군사독재에서 탄압을 당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몰랐을 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른바 이제 그 김종삼 시인이 당대 현실에 대해서 맞서 싸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룬 게 이제 2장이고, 자, 이제 3장은 이제 의미로의 애도하고, 그 다음에 생예술의 환대라는 얘기를 썼는데, 애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는 프로이트 얘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락강 얘기가 다르고, 또 그 다음에 누군가 제가 마지막으로 써놓은 양반이 그 데리다 얘기가 다 다릅니다. 근데 주로 보면은 프로이트와 저기는 애도 갑자기 지금 저기다 락강은 좀 애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데리다 같은 경우는 환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애도나 환대나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애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죽은 자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행위죠. 그러려면 이제 애도를 잘해야만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 그 죽은 자를 보낸 산자들이 돌아오려면 현실로 돌아오려면은 그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는 보면은 장례 지내고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축제장처럼 했었고 그 죽은 자를 잘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양식이 달라졌지만 프로이트는 그런 내용을 강조를 했고 락강은 하지만 그렇게 애도를 한다는 거는 그 죽은 자들을 빈자리로 남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애도라는 건 그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들이 떠난 데에다가 어떤 기후를 갖다 기입을 해서 그 의미를 남겨두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리다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애도는 성공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애도는 성공하는 순간 그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결국은 갈라서는 거고 그 연이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억하고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불러들여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그 환대라는 의미로 데리다가 이제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특히 잘 아시는 대로 예술가들은 김종삼은 다 살아있는 예술가들을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만 유일하게 살아있는 화자가 돼가지고 말러를 다루고 뭐 김소월을 부르고 김수영을 부르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또 그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는 김종삼이 그냥 그들을 잘 보낸다는 애도의 뜻이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러들임으로써 자기를 갖다가 이른바 더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은 그 사람들로 그 죽은 자들로 하여금 산 자들의 어떤 수치심과 죄의식을 갖다가 더 느끼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랄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시인학교 그 김종삼의 대표적인 시들이 저는 그런 애도와 환대 의미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를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에 가면은 제가 이제 강조한 게 유구시로 이제 아리랑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거기서 나온규가 나옵니다. 김소월도 나오고. 근데 그 1960년대 쓰인 그 김소월 시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뭐죠? 왕십리. 그걸 갖다가 이제 아리랑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걸 보면은 또 여기서 보면 이제 얘기를 안 했지만 안니 롤이라는 그 아일랜드 민요를 갖다 굉장히 좋아했던 얘기인데 그거를 결국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아리랑으로 바꾼 게 김종삼의 이제 마지막 시가 아니었나. 그렇다는 거는 외지로 향하고 타방으로 향하던 걸 갖다가 전부 다 그 자기 내면으로 다시
수렴해서 그들의 의미 또 자기를 갖다가 스스로 애도하고 환대하는 어떤 그런 시를 썼다고 생각한 게 이 글들의 요지입니다. 15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 최현식 선생 발표를 듣면서 제가 진작 자르려고 그랬는데요. 묘하게 얘기가 빨려 들어가고 저도 이게 자르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시간 잘 맞춰서 감사합니다. 그 김종삼을 바라봤을 때 저는 늘 김종삼이 아우슈비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김종삼이 살고 있던 자기의 시대를 곧 아우슈비츠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애도와 환대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시는데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역시 시간이 좀 짧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듭니다. 얘기를 좀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론자인 신청규 선생은 바로 김종삼으로서 박사 논문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오늘 최현식 선생 얘기를 더 깊고 더 넓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막바로 신청규 선생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철규입니다. 선생님, 논문이 긴 글이긴 하지만 실제로 한 시인의 생애사 전체를, 그러니까 또 작품 세계 전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초기부터 후기작까지 또는 후기작을 보면서 또 초기작으로 넘나드는 이런 어떤 징후적 독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작품의 성자 구조를 들여다보는 작업들이 김종삼 씨의 어떤 숨겨진 비밀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종삼 청집에는 제가 참여는 하진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참여했다가 마지막에는 잘 빠졌고요. 네, 제가 토론문을 좀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괜한 다른 얘기로 안 새게 토론문을 좀 읽는 것으로 토론을 대체하겠습니다. 다들 들으셨겠지만 이 논문은 김종삼의 시에 나타난 음악의 비극적 아름다움이라는 이중성에 주목해서 삶의 참상이라는 비극과 예술의 아름다움의 거리에 주목하여 그 둘을 매개하는 죄의식과 수치심을 김종삼 시의 출발점으로 삼고 시적 화해와 인간적 결속의 과정이 죽음과의 불화와 친화라는 양가적인 태도로 이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극적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김종삼 시 세계 전체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어떤 타당한 어떤 규정에 충분히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종삼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학적 실천과 윤리적 실천이 통합되는 지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후기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연구들이 애도의 실패나 불가능성에 주목해서 김종삼 씨의 윤리성을 찾아냈던 것과 달리 애도의 실패 또는 실패한 애도가 오히려 진정한 애도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인식론적 전환을 이 논문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 그 논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 밝히신 것처럼 죽음의식이 전면화되어 있습니다. 미의 순교자 또는 미의 순례자이기를 원했던 김종삼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 예술의 불가능성과 만나고 또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좀 죽음을 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후기시에 나타난 죽음 의식들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같은 작품에서 어떤 숨겨져 있는 또 사회적인 어떤 또 역사적인 전망과 함께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 또 그것을 읽어낸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아우슈비츠 연작 중에서도 제일 처음 발표된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주목을 요하는데요. 이 시의 해석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시를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태인과 또 수용소 바깥에 아니면 그 수용소를 어떻게 보면 둘러싸고 있는 독일이라고 하는 제국 그리고 제국의 어떤 시민들로 기능했던 독일인들의 어떤 대비적인 모습으로 읽을 수 있다 또는 읽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학교와 수용소의 대비적인 관계에서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각각의 어떤 구문들, 특히나 이제 교문에서 띄어나온 학동이 학부형을 반기는 그림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용소를 그러니까 묵인한 또는 수용소를 보내는 그 체제에 동조한 독일인들의 상황으로 그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읽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문은 앞에서는 한 기슭엔 여전 잡초가가 있고 뒤에는 바둑강아지와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 그러면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좀 우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에서 다루어지는 외출 같은 시도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좀 이번 발표만 보고 새롭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헝가리 침공 사건이 혹시나 시의 촉발점이 된 것은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사건은 1950년대 초중반에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된 시기를 따지면 거의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시에서 사건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김춘수 시인 같은 경우가 부다페스트 소녀의 죽음에서 벌써 이러한 어떤 참상들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록과 달리 여출 같은 시에서는 그 사건의 참혹함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어떤 것이 어떻게 또 나왔을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좀 3절 얘기로 넘어가서요. 3절에서는 이제 타자, 또 죽음, 환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의 어떤 음악에 대한 조예들을 여기서 좀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꿈속의 나라에서 프로이트와 말러가 대화를 나눈 부분은 그냥 김종삼이 저는 어떤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같은 시는 조금 또 해석에 있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의 어떤 부제가 자기 형인 그리고 또 시인이기도 했던 김종문 시인에 대해 바치는 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맥락들을 염두에 이렇게 너무 빼버린 상태에서 쓴다면 김종삼이 자기의 시론만을 그냥 좀 강하게 내세우는 시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뭐 김종순 시인은 본인의 형을 좀 사석에서 이럴 때는 좀 피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만큼은 아주 다른 시에서도 특히나 김종문 시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쓴 몇 편의 김종문 시인이 등장하는데 상당히 애잔합니다. 시들이 애잔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과도 조금 어긋난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뭐 김종삼 시인을 시인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또 김종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마움이라든지 그러한 사실들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면요. 이 지금 말러와 지금 드뷔시가 그 음이라는 시에 나옵니다. 구스타프 말러는 웅장함과 비감이 깃든 인간적인 고뇌를 작품 속에 녹여냈던 것과 달리 드뷔시는 김종삼 시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시인입니다. 음악가입니다. 귀족적 신중함으로 음악을 객관화시켜 순화시켰다. 회화적이고 냉정하다는 면에서 인간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적인 음악 세계가 김종삼의 시 세계와도 닿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두 경향성의 거리에 대한 고민이 김종삼의 초기 시부터 이어진 시적 추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선생님께서 다루신 음악에 대한 여러 얘기들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김종문의 시적 경향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 시의 마지막에 말줄임표에 담긴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김종삼은 특히나 뭐 여기 제가 각주에 달아놨지만 김종문이 죽은 그 상황, 그 병원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뭐
몇 인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옆에 있는 침상에서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죽어가야 됐다는 것에 대한 얘기들도 합니다. 이러한 산문적인 맥락들도 여기에는 좀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신초교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주임 최현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지에 대한 데서는 대체적으로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아우슈비츠라든지 음이라는 작품에 대한 해석에 관한 문제. 다음에 아마 최현식 선생님은 좀 더 넓게 보시면 작년이든가요? 우리 김종문 시인 다뤘을 때 작년이었습니까? 재작년이었습니까? 2년 전이었어요. 2년 전. 두 살. 그때 네, 2살 그때 차이. 최현식 선생님도 계셨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다. 아, 작년은 아마 재작년은 김종문 얘기할 때도 우리가 김종삼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다시 김종삼 얘기를 하면서 김종문이 소환되기도 하고 하는데 뭐 좀 넓게 더 얘기를 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두 번째 문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미리 이제 토론문을 이제 보내주셔서 시집을 열어놓고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곽 시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종문 시인하고 김종삼 시인하고 형제인데 2살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김종삼한테는 이제 가장 아프게 남아있는 그 죽음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아우가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때면은 또 김종문 시인이 82년, 김종삼 시인이 84년에 돌아가셨는데 워낙 술을 좋아하셨던 김종삼 시인 껌뜻하면은 병원에 실려갔죠. 가서 이른바 갇혀 있다가 나오고 아마 이때도 김종문 시인이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기가 했으니까 맨날 병원 다니던 때 얘기입니다. 실제로 후기시에 보면은 술 먹고 병원 간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기 형인 또 애증의 관계였던 노여인은 한편으로는 군인이었고 시인이었고 자기는 이제 한국전쟁 때 죽음을 숱하게 보아하면서 또 음악에 이제 또 빠져 있었고 또 경향들이 달랐죠. 그런 걸로 보면은 당연히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어떤 애증이 아주 많았던 어떤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도 거기다 일단은 이 애도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런 자기를 시인으로 만들어주기도 했고 또 아픔도 공유하고 있고 또 가족이기도 하고 계속 가족에 대한 죽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선생님께서도 지금 아까 이제 말러나 이제 드뷔시 얘기를 해줬지만 김종삼은 어떤 식으로든 음악가들을 통해서 혹은 예술가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른바 이제 쓰고자 했던 혹은 또 노래하고자 했던 그 대상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실온을 스스로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드러냈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여기서도 말러나 드뷔시 딱 보면은 김종삼의 양면적인 어떤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인정투쟁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아까 이제 김종문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인이었고 혹은 또 시인인 어떤 보수주의적인 어떤 그런 상태들, 상황들, 이제 그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좀 강하게 읽다 보니까 그걸 인정투쟁이란 말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신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아우슈비츠는 진짜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참 읽기 힘듭니다. 힘든다는 게 아까 우리가 저기 맨 처음에 이제 김수영 얘기하면서도 이제 나넷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김종삼 시에도 나넷이라고 할 수 있는 시들이 무척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로 딱 꼬집어서 해석되지 않는 것.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양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발표, 개고, 그걸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찾아봤거든요. 무려 아우슈비츠 이제 일로 이제 정리되는 그 시인데, 무려 3번이 바뀌더라고요. 그 대기까지가. 그러면서 아까 신채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오는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저기 잡초. 네. 잡초가 3번에 맨 처음 나오고 중간 나오고 맨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야, 도대체 잡초가 뭘까? 이 학살자들 혹은 유태인들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어떤 그런 걸까? 아니면은 그 학교 둘레 있는 어떤 걸까? 내면이냐 현실이냐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지를 받고 다시 읽어보면서 내가 어쨌든 글을 쓰면서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유태인의 입장, 하나는 독일의 입장.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독일의 입장을 갖다가 지나치게 이제 과도하게 이제 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은 어떤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려하신 바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잡초가 3번이 나오는데 그걸 읽으면서 어제 들었던 생각은 잡초는 그냥 공간에 놓여 있는 잡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시공간일 거다. 최초의 학살, 그 다음 학살, 그 다음 학살, 계속 유태인 학살들이 계속 됐으니까 그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영롱한 날이라는 것과 또 여전히 살아남아서 이렇게 나오는 독일인이든 유태인이든 학부모와 학생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유태인 학살에 대한 어떤 인식 또 자기 이해가 좀 더 깊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집에 가는 대로 좀 원고를 수정할 수 있으면은 좀 수정하는 방식으로 선생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계속 쫓기기 때문에 청중분들께 또는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혹시 질문이 있거나 이러시면 그 댓글창에다 좀 달아주시면 최현식 선생님이 돌아가셔서라도 꼭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내내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삼이 그 시적 소재로 삼았던 그 아우슈비츠하고 자기가 지금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당대의 현실하고의 어떤 연관성 속에서 인식하고 있고 그 어떻게 서로 이미지들이 연결되고 또 맥락이 연결되는지 아마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실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막 한 길로 막 가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청중들께서 좀 댓글을 통해서 많이 질문해 주시면 최현식 선생님께서 꼭 답을 좀 해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김종삼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